안녕하세요. 세대학교의 그만했자 이게 지금 PPT가 아니고 또 파일인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거 텍스트 보시고 그냥 이거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있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여기 어, 봐주시죠. 제가 거기에 지금 서론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적 실패, 셋째가 전후 세계기 질서와 한국의 성공, 그리고 넷째가 대침체와 대수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역사의 교훈인데요. 제목은 세계 정체 경제 질서의 지각 변동과 한국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국이라 해도 좋고 한국 경제라도 해도 좋고 한국 정치 경제라 해도 좋고 어쨌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구분해서 뭐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자는 중국을 내버려 두어라. 만약 깨어나면 세계가 뜰 것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뭐 앞에 요거 제가 적어놓은 거는 내용이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국이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나라가 과연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건가 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막 뒤다봤죠. 사실은 우리 변 선생님이 한국에 도입하신 경제발전론이라는 과목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생긴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봤을 때에 한국이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 19세기 후반에 서세동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사실은 딱 한 나라 있었는데, 즉 유럽 출신이 유럽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딱 한 나라 일본이죠. 그런데 19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70 몇 년이 지났는데 80년이 다 돼가지고 70 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이 어떤 일을 이뤄냈는지는 정말로 과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일을 갖다 해낸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거를 설명을 여기서 뭐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죠. 뭐 너무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를 역시 들자면은 제 생각에는 세상이 변했는데, 즉 2차 대전 이후에 세상이 변했는데 그 변한 세상을 갖다가 빨리 어쨌건 간에 파악하고 거기에 편성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서세 동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형성되었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기본적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빨리 적응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결정적이었다. 그게 제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한 바입니다. 이건 하나의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었지만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70 내지 80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새로 이제 완전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가 그게 한 7, 80년 됐고,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한 7, 80년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질서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2차 대전 이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지각 변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고도 성장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지각 변동을 경험한 게 뭐 예컨대 80년대에 미국의 개방 압력이라든지 90년대의 외환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2008년도에 이라든지 세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은 그런 거하고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 위기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결국은 19세기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일본이면 메이지 유신하고 한국은 실패하고 어떤 시대로 다시 돌아가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결정적으로 말하자면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이 질서를 저는 여기에 뭐 대침체 그리고 대수렴 이런 용어로 거기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대침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2008년 위기 이후로 분명히 이게 다른 질서가 즉 1945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세계 질서가 지난 한 15년간 분명히 이건 다른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대수렴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16세기부터 사실 시작됐던 서세 동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구도가 되겠고 그게 이제 19세기 세계화부터 시작돼 가지고 1870년대 이후로 시작되었던 그 세계 질서 그것이 뭐 45년에 다시 바뀌고 그 다음에 한번 결정적으로 바뀌고 다시 7, 80년이 지났는데 그게 이제 완전 질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대수렴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뭐 대분기 말하자면 이 The Great Divergence라는 거, 이 대분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현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대분기가 지금 다시 역전이 되는 그런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침체보다도 더 큰 변화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이제 적응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60년대 이후로 크고 작은 세계적인 질서의 변화 이런 데는 뭐 비교적 잘 적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그 적응을 못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 올 수 있을 리가 만무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는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봐야 되느냐? 결국은 19세기로 가봐야 되고요. 19세기보다 사실 더 빨리 더 멀리 가서 17세기도 가봐야 되고 14세기까지도 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14세기, 17세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고 19세기에 우리가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1945년에 개도국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그때 왜 실패했느냐? 그에 대해서 뭐 지금 또 그걸 이게 뭐 대분기 말하자면 소위 대분기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19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19세기에 한국이 왜 실패했냐 한 4가지 정도를 갖다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첫째가 사회 경제적 후진성. 여러분 뭐 이건 통계로 다 나오는 얘기고요. 1인당 생산, 그 다음에 상업화, 도시화 이런 인덱스로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떨어져 있었고 둘째는 위로부터의 개혁 능력. 이거는 뭐 유럽 국가들도 봐도 어느 나라든지 그렇든지 사회 경제적 후진성만 가지고 실패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밖으로부터의 도전이 왔을 때 이걸 위로부터의 계획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했는데 한국은 이제 그게 이제 안 돼 있었고 여기는 이건 막 조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지금
또 이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참 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뭐 고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뭐 그전에 삼국시대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어, 북경에서 800km밖에 안 떨어진 서울이 800km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는 거는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가 살아남았는데 19세기에 와서 이게 지각비 운동을 하니까 적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30주년 그 우리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조선한테 와서 개항하고 교역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결정 사항이 아니고 중국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중국한테 갔더니 중국의 이홍장이 조선 조정에 뭐 어지간하면 개항하는 게 안 좋겠냐고. 그래서 현재 모르지만 어쨌건 당시의 상황이 살짝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조선이 개혁 능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이른바 이 스테이트 커패시티죠. 국가 역량. 이거는 이제 개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이런 개념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분기를 설명하는 그 툴로서도 많이 쓰는 이 국가 역량. 그러니까 15세기 이후에 유럽의 국가 역량은 전쟁에서 딱 나온 거다. 결국 산업혁명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20세기 들어와서 복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까지의 국가라는 건 이건 다 워페어스, 전쟁 국가죠. 그리고 전쟁을 계속하는 나라가 결국은 세금도 매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직력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 역량이라는 게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이게 유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있었던 게 바로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국가 역량 그리고 일본이 이런 점에서는 유럽을 닮았다는 걸 갖다가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우리 유럽을 벗어났을 때 국가 역량이 가장 강한 나라가 일본인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국가 역량이 가장 약한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 국내적 결속력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전부 다 외세 끌어들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결국은 국가 역량이 없다면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이었고 뭐 그랬다는 건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제 무너졌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이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조건이 전후 세계 질서와 한국의 성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제 이 질서가 사실상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뭐 무너졌죠. 그래 뭐가 무너졌느냐? 제국주의가 무너졌어요. 서세동점 이후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를 대체한 게 뭐냐? 미국의 헤게모니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이제 뭐 옛날 꿈 꾸다가 뭐 여러분 1956년에 제2차 중동전쟁 같은 데서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 조금 버텨보다가 이제 만세부르고 나가고 그 뒤로 이제 전개된 것이 미국의 헤게모니 국가 미국 그리고 옛날에 유럽 국가들은 그 하위 동맹국으로 돼가지고 마이너 파트너가 다 된 거죠. 그게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이너 파트너한테 저 지금 너 바로 옆에 있는 이 냉정구도화에서 형편없는 나라가 지금 있는데 지금 저걸 살려줘야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같은 냉정구도화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사실 미국이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한일 협정 만든 거죠. 여러분 그건 뭐 이제 그런 게 그래가지고 고도 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도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구도에서 한국이 성공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61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1870년부터 2018년까지
2011년 미국 구매력 평가 기준 표 1 이걸 보시면은 대체로 뭐 이게 그 시기 구분을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1945년부터 2008년까지가 선진국은 분명히 이제 다른 아주 그 좋은 시대, 이런 좋은 시대가 한 60년간 이제 지속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 15년간의 이제 대침체가 이제 지속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 일본하고 독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동안 이게 통계가 있는 숫자인데 아마 지금 뭐 미국 경제가 좋으니 나쁘니 해서도 지금까지 연장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금 일본하고 독일은 1945년에 엄청난 뭐 폭격 이런 걸 당해가지고 생산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걸 빼고 나면은 다른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대공황기보다도 지금 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이 대침체라는 게 그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섬뜩한 통계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일부 미국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때보다 더 지금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1인당 생산이 낮고 이제 반면에 뭐 중국하고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성장률이 이제 올라와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대수렴이죠. 그래서 이게 대침체와 대수렴이라는 통계 그걸 갖다가 표 위를 보면은 대체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웨이트가 분명히 이제 웨이트가 바뀌고 그래서 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침체 굉장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파퓰리즘의 바탕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이제 그냥 올라온다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이 자기 경제적인 웨이트가 준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 4절에 대침체와 대수렴이라고 붙여놨는데 그게 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지금 이제 대침체와 대수렴 그러니까 1차 대전부터 2차 대전 그리고 대공황 그리고 또 하나 또 보탠다면은 중국 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위기의 시대가 이제 20세기 전반기였는데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빠뜨리고 넘어갔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호황기가 이제 왔고 그 위기의 시대 보다 지금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위기의 시대보다 지금 1인당 생산 증가율이 못한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 그런 것 그리고 그런 한편 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헤게모니 콘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질서가 흔들리는 거. 그 양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세계 무역의 GDP에 대한 비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세계화의 지표로 쓰이고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앞에 이걸 1970년부터 지금 세계은행에서 만든 표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 거는 이제 뭐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이제 19세기에 쭉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위기의 시대가 다시 이제 확 떨어졌다가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죠.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에 다시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쭉 올라오다가 이제 2008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완전히 횡보하는 이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80년대에 이렇게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요거는 이제 주로 제가 보기에 미국하고 유럽 내지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 이게 이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때의 미국의 기본 입장은 뭐냐 하면은 자유무역 체제를 우리가 원칙으로 삼았는데 미국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은 유럽이나 일본에 대해서
그동안 한 30년간 우리가 예외를 인정해 줬으니까 너희들은 보호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해도 좋다. 왜? 경제가 형편없으니까. 그 대신에 냉전하에서 내 프렌드가 내가 남아있어서 마이너 파트너로 있고 내가 왕초인데 너희들은 그냥 그 밑에 마이너 파트너로 살아가라. 그 대신에 이제 옛날식으로 뭐 제국주의 이런 건 이제 안 된다. 손 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으면서 그 대신에 경제는 부흥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조치가 비대칭적인 조치죠. 말하자면 미국은 자유무역, 그 대신에 일본이나 유럽은 보호도 할 수 있게 또 보조금도 줄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80년대에 와서 미국이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상호주의로 되돌리자. 원래 게트가 이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호주의의 원칙대로 되돌리자. 그래가지고 일어났던 게 당시의 무역 분쟁이었고, 이게 이제 당시에 저 비율을 좀 올리지 못했던 시기가 한 7, 8년 있었어요. 그러나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때 개방협력을 받았죠. 그때 개방협력을 받을 때 우리 생각에 아니 미국 친구들이 말이지 이게 자기들이 자기 시장 닫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시장 열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되게 나빴었는데 사실은 이게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이 나름대로 자유무역을 만들려고 하는 가트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그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이건 당시에 미일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유럽 간의 무역 분쟁은 분명히 미국이 헤게모니를 갖다 관철시키는 가트 체제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이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제는 이제 미국 자신이 나서가지고 이거 막 다 부수고 있어요. 그냥 다 부수고 있는 전혀 지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하고 지금 양상이 이제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침체가 이게 이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같이 이제 부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보안관이 무법자가 된 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 무법자 그야말로 이제 과장하자면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중에서 제일 괴로운 나라가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가장 괴롭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진짜 괴로운 거 그건 뭐 이제 다 아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역사의 교훈. 그래서 뭐 하도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는 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고 뭐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조금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빠져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지각 변동을 겪은 거는 결국은 19세 겪은 거는 이런 지각 변동은 7, 80년간은 지난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14세기,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고요. 19세기로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에 과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고 혹시 같은 거도 있는 게 아닌가. 지난 150년간 세계에서 가장 황골 탈퇴를 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래도 혹시 같은 거는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5번째가 이름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를 했는데 4가지라고 그랬었죠. 그 첫째는 사회경제적 후진성인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타이완 빼고 나면은 한국이 1인당 GDP가 그 BPP로 가장 높은 나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틀렸어요. 첫 번째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건 첫 번째 지표. 그 다음에 뭐 도시화 그 다음에 각종 그 경제 지표들 또 그 다음에 뭐 각종 민주주의 지표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회경제적 지표로 보면은 아시아에서 한국 1등 아니겠어요? 타이완하고 비슷한데 타이완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가 안 되고 일본보다 더 높으니까요. BPP로 우리가 더 일본보다 더 높으니까 그래서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질서를 보는 능력 그때 당시에 개항하라 그러니까 중국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죠. 우리 뭐 그동안 뭐 한국 사람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지간히 많이 어, 경험을 하고 뭐 세상 만사 어지간히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그래도 저는 이건 조금 좀 저는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보를 역사가 너무 짧습니다. 제가 보기에 배우기는 엄청나게 인텐시브하게 배웠는데 특히 제 생각에는 엘리트층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다 하는 거라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예컨대 1997년 외환위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합의가 있다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저는 의심스러워요. 저는 나름대로 소수파에 해당했던 그 의견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도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게 쉽게 그렇게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국가 역량, 이 국가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특히 경제발전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국가 역량의 우선 1차적인 지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지표는 국방력이죠. 국방력. 한국이 지금 세계 화력 기구란 곳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6위입니다. 6위. 일본보다 2단계 앞고 프랑스보다 3단계 위고요. 영국보다 1단계 낮습니다. 이건 이제 이거 가지고 그런 괜히 그 사람들 호사가들 하는 얘기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다른 거는 당시에 조선하고는 19세기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이제 이런 점에서는 한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이제 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은 이제 아주 미개한 방법으로 됐는데 어쨌건 이런 식으로 된 데다가 지금은 이제 국가 역량이라는 게 19세기까지는 군사력이었지만 요새는 아니죠. 요새는 이제 군사력은 상대적으로 국가 역량의 이제 일부에 불과하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한국이 보여줬던 어떤 국가 역량 이런 거는 조건이 맞으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이건 가지고 있다는 거다 보여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19세기 조선에 비해서 가장 적게 변한 것은 국내적 결속력이다. 정치의 양극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때하고 물론 이것도 근본적으로 변한 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변했냐? 갑신정변,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민전쟁 이거 다 전부 생사를 건 궁정 쿠데타도 그때는 바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지면은 자기 집사람들은 다 노예가 돼버리고 노비가 되고 동학농민전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물론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그런데 민주화가 제가 돼가는 과정이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정치의 사법화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돼가는데 이 한국같이 주변 정세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는데 그게 사법화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야말로 거의 생사를 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같이 이렇게 완전히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나라가 이런 식의 정치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 정치에 국제 정치를 이용하려는 그런 상황이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라고만 조선 말기에만 있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거의 전방위로 이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제가 굳이 무슨 어떤 예를 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그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정치 자체가 서바이벌 게임이 되고 있고
이 바깥 환경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국내 통합으로 그걸 바탕을 해가지고 과연 이 지각 변동하는 파고를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상당히 좀 걱정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뭐 저는 죄송스럽게도 이 대통령이 과연 진짜로 행동도 그렇게 했는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그걸 가지고 제가 끝을 맺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조홍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예. 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저는 딱 2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0분 동안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데, 토론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고 저는 복지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한평생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포용복지국가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게 조금 전에 이재민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쟁 국가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국가론이라고 할 때 큰 걸로 볼 때 그래도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이 연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 또 행복이라는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 국가 그 구성원들에 있어서의 그 행복을, 삶의 질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것 같으면은 선진국이 다 복지국가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선진국이 복지국가 될 요소가 필수 요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 지난 정부까지도 나름대로 꿈을 복지의 그 형태를 예산도 그래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그 판국에서 지금 보면은 한마디로 아직도 복지가 아직 우리나라는 저발전 국가입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압축 성장,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 배제 복지의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압축 성장이 될지 압축 후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 배제 복지도 이제 초배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 성장도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경제적으로서 그렇잖아요. 다시 올리기라는 건 그렇게 쉽지를 않은 그런 형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오늘 얘기 들은 것은 좀 꿈꾸는, 즉 전혀 맞지 않은 세상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있고. 여하튼 오늘 현재 세 가지 우리나라 이거 사회 경제 체제 문제 양상하고 그다음에는 한국 복지국가의 지금 왜 배제 복지였는가 그 특징을 한번 보고 앞으로 포용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제가 그 금년 초에 보니까는 그 글로벌 리스크 그 뭡니까 지난 그 디버스 포럼에서 나왔을 때 아마 작년에 아마 한 1,500~600명의 전체 국제적인 뭐 전문가들을 뭐 해가지고 했더니 전 지구적인 위험이 리스크가 향후 한 2025년까지 보면은 제일 큰 게 이 생활 위기, 삶의 위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세 번째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우리의 그 삶과 관련된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것이 또 10년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것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위기. 그 다음에
2, 3년 내에 그게 희한하게 그거 되는지 몰라도 이 지정학적 그 대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게 이 전쟁, 지적인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한국 사회 경제 체제의 문제 양상하면은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생이고 그다음에는 곧 초고령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이 저출생은 대체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그 합계 출산율이 1.8명 이내는 저출생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출산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출생으로 여성 학회 같은 데서 출생으로 하자 해가지고 출생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은 초저출생은 얼마냐? 합계 출산율 1.3 미만은 국가는 초저출생 국가라고 하는데요. 근데 선진국들은 거의 1.3대는 되지만은 그 안으로 지금 1.0을 하는 국가들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뭐 조그만 뭡니까 한 100만 명 이런 조그만 그 나라들은 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 되는 나라에서 지금 1.0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뭡니까 0.7로 지금 그렇다 하고 있는. 제가 볼 땐 지금 앞으로는 이제 0.6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도 지금 현재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나이 연령의 그 뭡니까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은 거의 18%, 18.1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2026년이면은 20%가 넘는 이제 65세 이상이 지금 일본은 예상외로 또 뭡니까 조금 더 높아가지고 일본은 지금 거의 29%에 하고 있습니다. 28%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도 좀 더 빠르거든요. 물론 지금 중국의 경우에 출생하고 고령은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현재는 속도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퍼센트 떨어지지만 현재 되고 있는 속도는 우리보다 더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이 3국의 이 문제는 역시 저 인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확산 이게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 쪽 교수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지만은 이게 심상치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A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알고리즘의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저희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측이라는 것들도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의 위기가 난 도래한다고 봐요. 문학은 아트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데 가치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이죠.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보편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게 얼마나 공통적인 걸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너무나 4차 산업혁명의 이것은 지금 매개 변수가 아니고 앞으로는 독립 변수적 기능까지도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좀 위기감이 듭니다. 그다음에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KDI라든가 한국은행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 다음에 지속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뀔 그런 그 기미는 전혀 나타나지고 있질 않고 있고, 그다음에 불평등과 사회 이동성 저하도 그렇게 돼 있고요. 저기 보면 한 4.5년 적어도 저소득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진출하는데 최소한도 4.5년 이상이 더 걸려야만이 사회 이동이 그만큼 된다는 것이고요. 잘 아시는 저기 보면 자살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 1위죠. 이게 파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이거는 이 기후
이상 기후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ESG가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 저탄소 문제와 관한 수출 문제, 이거는 뭐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통과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복지는 언제든지 이 전쟁, 국방하고 이 동전의 양면을 다루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 남북 분단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재미난 거를 금년 초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하나 보내줬어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1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를 봤는데요. 북한은 2009년부터 11년 동안의 GDP의 21.9%에서 26.4%로 비를 올리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기들 예산 GDP 속에서요. 한국 같은 기관 GDP의 2.4%에서부터 2.7%를 성해서 45위에 들어있는데, 사실은 북한과 우리의 그 관계에서 보면은요,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 1천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추산하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군사비 지출액이 439억 달러에서 607억 달러인 한국의 해봐야 7% 내지 25%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뭐 신문에 뭐 엄청난 국방비를 쓰는 것처럼 북한은 훨씬 높죠. 그래서 이 국방이라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모토로 국방비를 증가하게 되면은 복지 예산의 기회 비용은 당연히 줄게 되는 것이 이 복지국가에서 예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쟁과 같이 비평화가 국민들에게 주는 또한 심리적 부담은 여러 가지 반복지 현상을 가지고 오게 되고, 경제하고도 밀접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복지국가의 그 한계를 저는 아까 뭐 이야기한 대로 했는데요. 특히 배제복지의 특성을 저는 5가지로 그에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국가를 통한 공공사회 지출 수준이 낮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구사회, 그러니까 올드 소셜 리스크의 비중이 크고, 새롭게 노동하고도 가난한,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할 때는 그거라고 그러죠. 가난한 노동자, 푸어 그룹들 있잖아요. 가난한 노동자인데도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소셜 리스크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게 연금을 가지고 이야기. 물론 전 세계가 다 연금이 국가의 뭡니까? 세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3대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는 뭐 당연히 되는데, 그와 함께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노동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노동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새로운 신빈권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서비스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장이죠. 그러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는데,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 그 우울 환자가 더 많다는 게, 한 번이라도 그게 건강보험에서 놓은 게 60% 정도, 전 국민의 60% 정도가 한 번이라도 우울 내지는 이걸로 정신, 요즘 막 병원에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다는 것이 그게 노가 있거든요. 통계에.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소셜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이 사회권이 아직도 발달되지, 사회권, 특히 복지권이 발달되지 않아서 대상자 선택이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에 입각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 조달에 있어서도 일반 조세 비중이 낮습니다. 특히 지금은 뭐 더 그렇죠.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프로그램의 급여 수준과 적용률이 낮고, 재분배 효과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는 산업화 수준과 민주화 정도에 비추어 복지 프로그램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게 지체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나라의 배제복지의 성격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M4 세대니, 헬조선이니, 그 다음에 논빈곤율,
자살률 등이 높게 되는 직결돼 나타나는 상으로 제가 말하는 포용복지국가의 개념은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국가의 그 형태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포용국가라고 했는데 이 에스버글루와 로빈슨이 이야기했던 것이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데서 좀 문제의식에서 하나의 그 실정적인 좀 글을 했어요. 각 국가들이. 그래서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인 데 비해서 실패하는 국가는 폐쇄적인 국가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 대표적인 걸로 한 게 이제 16세기 스페인 그 제국을 분석을 하면서 말이죠. 그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 하게 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 포용 국가론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좀 하다가 이게 또 그다음에 뭡니까? 미국의 그 대통령들을 놓고서 의회민주주의 하게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쏙 들어가 버렸죠. 우선 자기 치다거리도 못하는 제국주의적 그런 거 있으면서도요. 그런 건데 여하튼 뭐 포용복지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대진환 뭐 이건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본주의 대전환 시대에서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장과 포용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주변 개개인의 역량을 고취하며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 사이 가버넌스를 통해 연대성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 전체의 행복을 보장해 나가는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한 유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뭐 정의야 뭐 말로는 좀 말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서 이제 포용복지국가는 어떤 것이냐 할 때 토대 가치를 제가 책에 뭐 조금 해놨는데요. 뭐 이거 하나하나를 몇 개는 뭐 논문으로 좀 쓴 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한번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포용성, 연대성, 지속 가능성, 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포용복지 국가라고 한다면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목표로 내세워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행 전략으로 4대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이건 아마 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거는 지속성에 대한 그 유엔에서 말하는 것이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인데 이것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이 제일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공정경제, 일자리, 복지관리 선순환 구조를 이것을 한번 만들고 난 뒤에 이 환경적 가능성을 어떻게 그림으로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그림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야기한 것이 포용성장과 포용복지 성장이 되고 하려면 포용복지와 교육과 일자리라는 것이 같이 나가고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저는 공정경제라고 봐요. 이 공정경제 아까 뭐 경제민주화 박지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병정 선생님 아까 다 정리하셨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토대로 되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일자리에서도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란 이런 것들이 일자리의 고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돌아가는 그런 걸 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 보사연 장을 할 때 우리 박사 한 분하고 같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건 하나의 가설이죠. 그냥 제가 해본 어떤 관계성을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환경이라는 요소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좀 해볼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한번 발표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그 스포츠에서 여러 한국에 대해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포용복지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5가지 어떤 이거 정부 포용국가론, 그는 혁신 포용국가로 해가지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로서 데이터 기반의 예견적인 정부, 그다음에 역량 기반 회복력, 레질리언트 가버먼트, 그다음에 에자일 가버먼트,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기반, 그다음에 시민 중심적인 농생산 정부. 뭐 이런 거 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여기에서 저는 뭐니 해도 한국의 복지국가는 평화입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그것이 억제력을 갖지 않고서 남북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되지 않다는 것이 저는 평화복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공직간 혁신 생태 구축을 위한 선순환 정책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책 조합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는 경제정책, 그다음에 산업정책, 복지정책 뭐 등, 그다음에 조세정책, 고용, 노동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로부터 그 가치를 하나의 그 공유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전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무 국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너무나 주는 그것은 저는 지난번 그 슬로건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정부. 개인과 가정의 주체성과 자율성, 그다음에 자립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포용국가의 그 이행을 위해서는 또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좀 더 포용복지국가의 연합 체제를 구축을 해내야 되는데 물론 이 정부에서는 뭐 그거나 하는 것은 것이고요. 앞으로 만약 한다면은 이러한 국제적인 포용복지국가 연합 체제, 왜냐하면 한국은 도움을 받는 데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역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좀 더 이 저발전 국가와의 관련 속에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의 관계, 그래 전체적인 자유로 노동력이라든가 좀 더 이런 큰 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좀 더 이 국제적인 협력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제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한 것은 뭐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추상적인 논의로 끝난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한번 같이 한번 전략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보자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복지국가의 전제 조건이 쭉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를 저는 뭐 여기는 정리를 안 했지만요. 세 가지를 쓰는 게 뭐냐면은 탈상품적 요소가 강한 것들은 좀 더 복지국가의 그 지표로서 내실 때 탈상품화 돼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품화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주거 문제고요. 주거는 완전 상품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주거는 상품화할 일부가 있고 이중구조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렌트라든가 하는 것은 상품이 아닌 걸로서 가야 됩니다. 탈상품적인.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복지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의료입니다. 의료가 과연 이 민영화 내지는 민간화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의료 정원도 하나 200명, 300명도 못 내 이런 정부의 힘을 가지고서 제가 아까 강한 국가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좀 더 그런 것에 대한 하나 가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진짜 이쪽 의료 파트너는 정말로 큽니다.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그게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가장 큰 권력의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오늘날에 볼 때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의료 권력과 지금 언론하고 말이죠.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크게 돼 있는데 이러한 첫 번째는 이탈 상품화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형화되는 미형화가 아니죠. 사형화되는 이 요소들을 나라같이 그 뭡니까 인구 토지도 좀 적고 한 나라에서 말이죠.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기 위한 이 공공성 강화라는 것을 시켜야 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역시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가는 거고 복지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기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발표는 일단